이제 제 5부가 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양도 방대하고 그 안에서 다뤄지는 내용도 세밀하면서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를 갖다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심리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갖다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육 사회학도 배웠고요, 교육 철학도 배웠는데, 교육 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과 개인의 관계, 개인과 집단, 그다음에 집단 내에서 또 집단과 집단, 어쨌든 그 사회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교육 심리에서 이제 심리는 바로 이제 개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마음, 개인의 정신, 개인의 머릿속,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런 것들이 개인 스스로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동기가 무엇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무엇이고,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등등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초점을 맞춰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의 이제 내용을 보면 일단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제일 처음에 이제 지적 특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특성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이론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개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심리학의 이제, 특징과, 주요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교육 심리학의 이제 1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러한 이론들이 들어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지적 특성, 정서적 특성, 그 다음에 발달,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지적 특성, 인지적 특성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지능, 그 다음에 창의성, 인지양식이라고 하는데 커뮤니티브 스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는 방식이에요.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방식. 그러니까 그런 학습 방식, 인지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인지양식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초인지, 상위인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위인지.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를 갖다가 이제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체계화되고, 구조화되고, 정교화되고,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다루는 겁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바로 이제 이 청킹, 바로 이 청킹, 구조화, 체계화. 좀 더 쉽게 배우겠죠.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바로 이제 이 개요 설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청킹, 구조와 체계화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갖다가 알게 되면 그 세부적인 걸 갖다가 연결하기가 쉽게 된다. 바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초인지, 상위인지, 인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개요 설명이 그러한 수단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 개인의 이제 정서적, 정의적 특성으로 동기, 학습 동기.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제 학습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아이들한테 동기를 부여해서 공부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쪽 도덕심리학, 도덕심리학 쪽에서 이제는 이 동기를 갖다가 이 정서적 특징
이 아닌 우리 이제 보통 이제 지정행위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정행위, 지식, 그다음에 정서, 인지죠, 인지, 정서, 그다음에 행동. 이게 이제 세 가지 분야인데 예전에는 동기라고 하는 거, 일종의 이제 의지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행동을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 정서, 감정적인 것 쪽으로 넣었었는데 이제는 행동 쪽으로 넣고 있어요. 습관, 동기. 감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행동과 직접적으로 맞부딪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습관이나 동기를 이 행동 영역으로, 실천 영역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도덕윤리 교과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그 나바이츠라고 하는 칠하고도 하고 찌라고도 하고 지라고도 하고 뭐 다 그렇게 부르던데, 어쨌든 나바이츠 같은 경우에는 이 뇌과학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자신이 예전에 이제 그 했었던 연구 결과물과 덧붙여가지고 연구하는데, 그래서 최신의 그 도덕 심리학 쪽에서는 습관, 동기를 갖다가 행동적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서적 특징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이제 교과서에 기반해서 저도 이제 책을 갖다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발달이에요. 발달. 우리 이제 사실 발달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유아교육 쪽에 있어가지고는 발달 심리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교육. 그래서 이제 발달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인지 발달, 그 다음에 성격 발달, 도덕적 발달,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발달 차원에서 다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얘네들이 있어가지고 특징은 이제 발달이잖아요. 발달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과정입니다. 어떤 시기에 어떤 무엇을 갖다가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쭉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그 유아기에 맞는 그런 어떤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는 거죠. 특히나 이제 유아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성격 발달, 도덕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춰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 도덕적 발달, 우리가 이제 정서적 차원에서, 감정적 차원에 있어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 그러니까 어린이집, 한 3살 그 무렵부터 해가지고 한 10살 무렵 사이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정서적, 감정적 차원에 있어가지고 도덕적 발달은 끝을 맺는다라고 이제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인정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도덕성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있어가지고는 정서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도덕성을 얘기하지만 그 이유를 넘어서면서, 그러니까 우리 중등, 특히나 이제 초등 고학년부, 그 다음에 중등에 있어가지고는 이 도덕성의 의미를 갖다가 사실은 추론이나 판단,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옳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일종의 인지적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인지 발달, 성격 발달, 도덕적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제 개인의 발달 사상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 이론, 러닝 스토리. 그래서 학습이 무엇이고, 그래서 이 학습에 대해서 행동주의, 사회 인지학습 이론, 그다음에 인지주의,
이쪽에서 이제 요 학습 이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왜 정신 분석학이 빠졌지? 정신 분석은 감정 이론입니다. 정서 이론이. 그렇기 때문에 정신 분석학은 학습 이론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행동주의가 굉장히 많이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 얘가 이제 사실은 지금 대세를 이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전인데요. 학습의 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배웠던 그 학습이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학습 장면이라고 얘기하는데 학습 장면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제 일반화시키느냐. 일반화시킬 수 있느냐. 또는 이제 내가 선행학습을 했었는데 그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수준 높은 차원의 후행학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학습의 전입니다. 트랜스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 이러한 분야를 바로 이제 교육심리학에서 다루게 되고요. 사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내부로 딱 들어가서 또 살펴보면 이 세부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능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창의성도 그렇고요. 인지양식은 좀 인지양식이나 초인지 같은 경우는 좀 작은데 그리고 이제 뒤로 와서 학습 동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인지발달 이론, 성격발달 이론, 도덕적 발달 이런 것도 양이 조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습 이론에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 제가 볼 때 이제 얘가 제일 중요한데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여기도 이제 좀 깊이 있게 공부할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 심리학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심리학 1장 그 개요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심리학의 특징 한번 볼 텐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심리학이라고 하는 요 분과죠. 한 과목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교수학습 이론하고 이제 연결되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적인 면에 있어서 특히나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개요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첨단 학문입니다. 최첨단의 사회과학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정신세계를 갖다가 다루고 마음을 다루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인문학적인 요소 내지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과학적인 학문이 교육심리학이고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많이 보게 되는 자기계발서들이 전부 다 이 심리학의 기반을 하고 있고 또 상당 부분이 행동주의 심리학 그리고 이제 인지 심리학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제 행동주의, 인지 심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실험, 과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을 대하실 때 이거 인문학적 뭐 이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런 것과 거리가 멉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거 사회과학이구나.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쉬울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이 더더욱이나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특징부터 한번 볼게요. 학습자와 학습 과정, 다양한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 틀을 제공하는 학문이 바로 교육 심리학입니다. 학습자 개인의 바람직한 변화를 꾀하는 교육학과 인간 행동과 정신 과정의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는 심리학에 앞서서 새로운 학문 영역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나왔죠? 과학적 이해예요. 과학적 이해. 심리학의 방법과 이론을 응용해서 교육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있으며, 자, 교육 효과. 그래서 교수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이 교육 심리학의 기반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육과 관련된 심리학적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며 통제하려는 학문이다.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실제에 적용하여 학습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교육적, 과학적 학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과학적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심리학과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일반 심리학과 다른 점이 뭘까? 교육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변화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교육 심리학은 의미가 큰 변화와 차이에 관심이 있어요. 아이가 학습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성장을 하고 교육 심리학에 있어가지고 이제 주요 관심사가 이제 그런 쪽이죠. 일반 심리학은 가치 중립적이고 기술적인 데 반해서 교육 심리학은 가치 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 심리학은 주로 통제된 실험실에서 확립된 것이어서 심리학의 원리와 지식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바로 이겁니다. 자, 심리학은 통제된 실험실에서 굉장히 과학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루어져요. 진행이 돼요. 자, 그래서 교육 심리학의 이제 주요 이론을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신분석학이에요. 제일심리학이라고 하죠.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는 심층 심리학이자 메타 심리학이다. 인간 행동의 근본 동기에 무의식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최면술, 꿈의 해석, 자유현상, 실수나 시험 분석 등을 통해 무의식을 의식하여 인간 정신을 분석합니다. 아동 초기 경험을 중시하고 욕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과 결정론의 입장을 취하는 정의적 심리 이론이다. 정서적인 거예요. 정서적 심리 이론이다. 그래서 프로이트, 그 다음에 에릭슨, 그 다음에 융,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정신 분석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이에요. 제2심리학. 인간의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에 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분석합니다.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보고 인간의 행동은 통제, 조작될 수 있고 또한 인간의 행동을 자극, 스티뮬러스, 반응, 리스판스의 결합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라는 환원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기계주의, 환경결정론, 원자론, 경험론의 기초를 둔 심리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블로프, 그 다음에 왓슨, 썬다이크, 스키너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이고 특히나 이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학에 굉장한 영향을 끼쳤고 본인이 사실상 교육학자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인지주의와 행동주의가 결합된 사회인지 이론으로 인간의 행동을 사회학습의 결과로 본다. 대표적인 사람이 반두라, 그 다음에 톨만. 이 톨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형태 이론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데 나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심리학이에요. 인지심리학. 인간을 능동적 학습자이자 생득관념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습을 인지구조의 변화 과정이라고 파악하고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보는 전체주의적 관점이에요. 합리론에 기초에 돼 있고 정보처리 이론, 신경망 이론, 발견학습, 탐구학습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 그래서 피아제, 레빈, 그다음에 톨만. 이 톨만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뭐냐면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톨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인지심리학에서도 나오는데, 사회인지 이론이어서 그래요.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왜 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지? 그리고 이 레빈, 톨만 모두 게슈탈트라고 하는 그 형태 이론. 그것도 이제 대표적인 인지주의 이론이에요. 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인지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인지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인지심리 이론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AI 있죠, AI 4차 산업혁명에 총화될 AI라고 얘기하는 AI를 비롯한 그런 최첨단의 지금 학문들이 전부 다 인지심리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인지심리학. 특히 여기 이제 정보처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잖아요. 컴퓨터의 작동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정보처리 이론과 관련돼 있고, 이 정보처리 이론 나중에 가서 배우겠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암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인출을 하고, 뭐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정보처리 이론에서 다 다뤄지는 건데, 그래서 여기 신경망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신경망 이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합쳐져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많이 듣는 AI 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응?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인지심리에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제 인지주의가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저기 생득관념이라고 하는 거,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이 생득관념, 본유관념? 그러면은 이미 우리 여기에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체계가 다 들어있는 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 이겁니다. 이런 틀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틀을. 그래서 외부로부터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러한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거죠. 이런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쫙쫙쫙쫙쫙 해갖고 이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여기로부터 바로 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웃풋 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틀, 이런 틀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틀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로크가 얘기하는 빈석판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경험이 그냥 가가지고 딱 찍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요 자체가 바로 요게 이제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전부 다 되는 게 이게 학습인 거예요. 인지주의에 있어서는.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거잖아요. 이런 개별적인 것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부분이에요. 부분들이 들어오는데 이 안에 이 틀, 이 생득관념, 본유관념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게 저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멋있게 무슨 이런 무지개 같은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큰 세모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동그라미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게 뭐냐?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라고 보는 전체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사람은 성장하잖아요, 발전하잖아요. 인지주의에서는 발전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발전? 자, 이 컨베이어 벨트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톱니바퀴가 생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더 커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더 커다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굴뚝이 필요 없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굴뚝이 생겨서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로 지식이 나왔는데 이제 세 줄짜리 해서 금지막하게 나오고 얘네들도 더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인지주의에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성장이죠. 그래서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안에서 구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 안에 구성. 그래서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구성주의를 의미해요. 기본적으로 구성주의예요. 이 안에서 구성을 해내는 거예요. 뭐를? 지식을. 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인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각관념이나 본관념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외부하고 이 경험을 갖다가 주게끔 만들어주는 사람이 됐든 아니면 사물이 됐든 뭐가 됐든 그쪽하고 반드시 상호작용을 해요. 이게 또 특징이에요. 이 상호작용. 피아제가 얘기하면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다 보실 텐데, 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심리학, 인지주의. 그렇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AI가 기본적으로 딥러닝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 갖다가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야, 저러다가 제가 저렇게 딥러닝이 거듭되다 보면 괴물이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심리학, 제3심리학이라고 해서 전인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탐구한다. 성선설과 인간의 잠재 가능성에 대한 믿음 기초로 인간의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메슬로우, 그 다음에 로저스. 그래서 그 상담학 쪽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뒤에 이제 상담에서 배우겠지만 그 비지시적 상담은 이제 이 인본주의 심리학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데 이거 비시적 상담, 로저스. 굉장히 이 상담학 쪽에서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바로 이 인본주의 심리학이에요.